미국 시인 마야 안젤루는 썼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과 당신이 한 행동은 있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어떻게 느끼게 했는가는 잊지 않는다. 나 자신이 실제로 누구인가는 감추거나 꾸미는 것이 불가능하다. 나는 부지불식간에 그것을 드러내며 내가 주장하는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행동이 나에 대해 가장 잘 말해준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가장 진실된 나의 모습에 가깝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마음 챙김의 시를 비롯해서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시는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등 류시화 작가의 책들을 제가 가끔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도 류시화 작가가 쓴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입니다. 이 책에는 작가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도 있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여정 속에서 얻게 된 깨달음, 만남, 체험, 또 작가의 생에 큰 영향을 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감동적이면서도 재미있게 삶의 의미와 지혜를 전해줍니다. 류시화 작가는 이미 여러분에게 친숙한 분이고 작가 소개 또한 여러 번 한 바 있어서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요. 작가가 대학을 졸업한 후 어떤 만남을 통해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본문의 글을 통해 대신할까 합니다. 그럼 바로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새는 날아서 어디로 가게 될지 몰라도. 한 여성이 남편을 잃고 딸과 함께 살았다. 딸은 성년이 되었지만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그녀 자신도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소유한 물건들을 하나씩 팔아 생계를 이어나갔다. 마침내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남편 집안 대대로 물려내려온 사파이어 보석 박힌 금목걸이마저 팔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성은 딸에게 목걸이를 주며 그 도시에서 가장 뛰어난 어느 보석상에 가서 팔아오라고 일렀다. 딸이 목걸이를 가져가 보여주자 그 보석상은 세밀히 감정한 후 그것을 팔려는 이유를 물었다. 처녀가 어려운 가정사정 이야기를 하자 그는 말했다. 지금은 금값이 내려갔으니 팔지 않는 것이 좋다. 나중에 팔면 더 이익이다. 그런 다음 보석상은 처녀에게 약간의 돈을 빌려주며 당분간 그 돈으로 생활하라고 일렀다. 그리고 가능하면 내일부터 보석가게에 출근해 자신의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생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처녀는 보석가게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녀에게 맡겨진 임무는 보석 감정을 보조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뜻밖에도 그 일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빠른 속도로 일을 배워 얼마 안 가서 훌륭한 보석 감정가가 되었다. 그녀의 실력과 정직성이 소문나 금이나 보석 감정이 필요한 사람들이 멀리서도 그녀를 찾아왔다.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보석상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하루는 보석상이 처녀에게 말했다. 알다시피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으니 어머니에게 말해서 그 사파이어 금목걸이를 가져오라. 지금이 그것을 팔 적기이다. 그녀는 집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목걸이를 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보석상에게 가져가기 전에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그것을 감정했다. 그런데 그 금목걸이는 순금이 아니라 도금한 것이었다. 가운데에 박힌 사파이어 보석도 미세하게 균열이 간 저급한 등급에 불과했다.
이튿날 보석상이 왜 목걸이를 가져오지 않았느냐고 묻자 처녀는 말했다. 굳이 가져올 필요가 없었어요. 배운 대로 감정해보니 전혀 값어치 없는 목걸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보석상에게 목걸이의 품질을 처음부터 분명히 알았을 텐데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보석상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만약 내가 그때 말해줬다면 내 말을 믿었겠느냐? 아마도 너와 너의 어머니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내가 값을 덜 쳐주려 한다고 의심했을 것이다. 혹은 헛된 희망을 품고 더 좋은 값의 목걸이를 팔려고 보석상들을 돌아다니거나 절망해서 살아갈 의지를 잃었을 것이다. 내가 그때 진실을 말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겠는가? 아마도 내가 보석 감정가가 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너는 보석에 대한 전문 지식을 익혔고 나는 너의 신뢰를 얻었다. 경험을 통해 스스로 가짜와 진짜를 알아보는 눈을 갖는 일은 어떤 조언보다 값지다.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의 판단력을 갖게 된 사람은 남을 의심하거나 절망하느라 삶을 낭비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길을 갈 뿐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 길에 이르는 과정을 섣부른 충고나 설익은 지혜로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경험하지 않고 얻은 해답은 펼쳐지지 않은 날개와 같다. 삶의 문제는 삶으로 풀어야 한다. 축복을 셀 때 상처를 빼고 세지 말라. 상처가 되는 경험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자기 존재의 방향을 찾기 위해, 즉 삶을 진지하게 살기 위해 당신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온 기회이다. 만약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것과 비슷한 또 다른 경험을 찾아 나섰을 것이다. 영국 시인 W.H. 오든의 말이다. 심리 상담사를 꿈꾸는 여성이 있었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일을 하고 싶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남부럽지 않은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꿈을 실현하기 위해 심리상담 대학원에 입학했다. 그리고 곧 불행이 닥쳤다. 하나뿐인 아들이 갑자기 쓰러져 병명도 모른 채 숨을 거뒀다.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었다. 비난과 원망의 소리를 외면한 채 남편은 그냥 그녀를 떠나버렸다. 그리고 10개월 후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가 그토록 의지하던 언제나 바람막이가 되어준 보호자가 사라진 것이다. 목까지 차오른 슬픔을 누르며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되새기고 또 되새겼다.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마법처럼 그들 모두가 되돌아올 것만 같았다. 이제 그녀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딸도 아니었다. 자신이라고 여겨온 정체성들이 모두 사라져버리자 생애 처음으로 진지하게 존재의 의문에 맞닥뜨렸다. 삶의 거센 파도가 너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그녀에게 던진 것이다. 그녀는 차츰 슬픔의 배경에 있는 자기 존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거짓으로 위안받는 것보다 진실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낫다는 것도 깨달았다. 영혼이 살아나면 잃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 현재 그녀는 대학원 수업과 혹독한 인생 수업을 거쳐 심리 치료사로 일하고 있다. 나도 아프지만 당신은 괜찮아요? 하고 묻는 이가 바로 융이 말한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이다.
치유는 파도로도 온다. 파도는 쓰러뜨리기도 하지만 다시 쳐서 일어나게도 한다. 몸이 칼에 베이면 육체적, 감정적, 영적 치유 시스템이 즉각적으로 동원되어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살아난다고 한다. 2차례 내한 공연을 한 피아니스트들의 피아니스트라 불리는 머레이 페라이어는 전성기인 40대 중반 예기치 않은 역경을 만났다. 악보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베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염증이 악화되어 손가락뼈에 변형이 생겼다. 2번이나 대수술을 받느라 몇 해 동안 피아노를 떠나 있어야만 했다. 피아니스트에게 피아노를 칠 수 없는 것은 암흑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페라이어는 이 시간 동안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다고 말한다. 건반 앞을 떠나 처음으로 음악에 대해 폭넓게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었고, 작곡가가 무슨 생각으로 음을 적었을지 고민하면서 해답을 발견해 나갔다. 그리하여 다시 연주를 시작했을 때에는 한 차원 높이 성장해 있었으며 더 명상적이고 관조적이 되어 건반 위의 음유신으로 불리게 되었다. 재기 후 연주한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빌보드 차트에 15주나 오르는 사랑을 받았다. 그의 연주에는 고난을 이겨낸 인간이 신에게 감사드리는 마음이 담겨 있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에 대해 페라이어는 가슴 시린 해석을 내린다. 많은 학자들이 월광 소나타는 달빛과는 상관없다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 경매에서 이 곡을 작곡하기 직전 베토벤이 쓴 에올리언 하프를 사야겠다는 메모가 발견되었다. 바람이 하프의 현에 닿아 소리를 만들면 바람의 신 아이올로스가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에올리언 하프이다.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젊은 연인이 세상을 떠나면 달빛만 있는 행성에 간다는 전설이 있다. 이들이 사는 고독한 섬과 같은 슬픔이 에올리언 하프를 울려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생각을 베토벤은 월광 소나타에 담은 것이다. 모든 상처에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우리를 치료하는지도 모른다. 상처는 우리가 자신의 어떤 부분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준다. 돌아보면 내가 상처라고 여긴 것은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과 다르지 않았다. 삶의 그물망 안에서 그 고통의 구간은 축복의 구간과 이어져 있었다. 축복, 블레싱은 프랑스어 상처 입다, 블레시와 어원이 같다. 축복을 셀 때 상처를 빼고 세지 말아야 한다. 한 청년이 뼈암으로 한쪽 다리를 절단한 후 건강한 사람들에 대한 증오와 절망에 빠진다.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기도 전에 그런 비극을 경험한 것이 슬픔과 분노로 표출된다. 첫 그림 치료 시간에 그는 자신의 몸을 화병 형태로 그린다. 검은색 크레용으로 잔뜩 칠해진 그 화병에는 금이 크게 가 있다.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고 재활치료를 받은 몇 년 후 심리치료사가 그에게 처음 그린 그림을 보여준다. 그는 그 화병을 보고는 말한다. 아, 이 그림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심리치료사가 그림을 완성해보라고 제안하자 그는 손가락으로 그 금들을 가리킨다. 여기를 봐요. 이곳은 빛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노란색 크레용으로 화병에 난 금들을 통해 환하게 새어나오는 빛을 그린다. 작자 미상의 누군가가 말했듯이 인생은 폭풍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가 아니라 빛 속에서 어떻게 춤을 추는가 하는 것이다.
영적 전사는 부서진 가슴을 가져야 한다고 티베트 출신의 영적 스승 초감 트룽파는 말한다. 부서진 가슴 없이는 전사 자격이 없다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고통은 추락이 아니라 재탄생의 순간이고 새로운 여행의 시작이다. 가톨릭에서는 이 고통을 펠릭스 쿨파, 행운의 추락이라고 표현한다. 상처가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아메리카 원주민 중 라코타 수우족은 고통을 겪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신과 가장 가까워진다고 믿었다. 아플 때 에고의 껍질이 부서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을 신성한 존재로 여기고 그 사람에게 자신들을 대신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곤 했다. 다른 누구보다도 그 사람의 기도가 신에게 가닿을 만큼 절실하고 강력하기 때문이었다. 베트남 출신의 승려 틱 나타는 말한다. 오래전 나는 폐에서 피가 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나는 수시로 피를 뱉어야만 했다. 그런 폐를 가지고 숨쉬는 것은 무척 힘들었고 숨쉬는 동안 행복해지는 것도 어려웠다. 치료 후 폐가 완치되었고 호흡이 훨씬 나아졌다. 지금 숨을 쉬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폐가 세균에 감염되었던 때를 기억하는 일이다. 그리고 내가 쉬는 매번의 숨마다 너무 맛있고 너무 좋다. 삶이 우리를 밖으로부터 안으로 불러들이는 방법이 상처가 아닐까? 상처 없이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고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영혼은 스스로 고난이 필요한 시기를 아는 듯하다. 우리의 삶이 상처보다 크다는 것도. 시는 구불구불한 글씨로 똑바르게 메시지를 적는다. 한 수도승이 제자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 날이 어두워져 머물 곳을 찾던 그들은 경사진 들판 한가운데서 오두막 한 채를 발견했다. 헛강 같은 집에 누더기 옷을 입은 부부와 세 아이가 살고 있었다. 집 주위에는 곡식도 나무도 자라지 않았다. 여인 암소 한 마리만 근처에 묶여 있었다. 수도승과 제자가 하룻밤 잠자리를 청하자 그 집 가장이 친절하게 안으로 맞아들여 신선한 우유로 만든 간단한 음식과 치즈를 대접했다. 가난하지만 너그러운 그들의 마음씨에 두 사람은 감동받았다. 식사를 마친 수도승이 그 가족에게 도시와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척박한 곳에서 어떻게 생계를 꾸리는지 물었다. 주변에 그들이 일구는 변변한 논밭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삶에 지친 얼굴을 한 아내가 쳐다보자 남편이 체념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늙은 암소 한 마리가 있을 뿐입니다. 우유를 짜서 마시거나 치즈를 만들어 먹고 남으면 마을에 가져다 다른 식량과 바꿉니다. 그렇게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튿날 아침 수도승과 제자는 부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다. 산 모퉁이에 이르자 수도승이 제자에게 말했다. 다시 돌아가서 암소를 절벽 아래로 밀어뜨려라. 제자는 귀를 의심했다. 저 가족은 암소의 의지에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암소가 없으면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도승은 재차 지시했다. 얼른 가서 내 말대로 하라. 젊은 제자는 무거운 가슴을 안고 몰래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그 가족의 미래가 걱정되었으나 지혜로운 스승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기로 서약했기 때문에 암소를 절벽으로 데려가 밀어뜨릴 수밖에 없었다. 몇 년 후
제자 혼자 그 길을 여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에 묵었던 그 오두막 부근을 지나게 되었다. 과거에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후회 감정이 다시금 밀려오면서 늦었지만 그 가족을 찾아가 용서를 빌기로 마음먹었다. 산 모퉁이를 돌아 예전의 장소로 들어선 제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때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이 있던 자리에 아름다운 집이 세워져 있고 정성 들여 가꾼 밭과 화단이 집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풍요와 행복이 넘쳤다. 제자가 문을 두드리자 소박하지만 품이 있는 차림의 남자가 나왔다. 제자가 물었다. 전에 이곳에 살던 가족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이 굶어 죽게 되어 당신에게 이곳을 팔았나요? 남자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자기 가족은 그곳에서 줄곧 살아왔다고 말했다. 제자는 여러 해 전 스승과 함께 그곳에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하룻밤 묵은 이야기를 하며 다시 물었다. 이곳에 살던 그 가족에게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남자는 제자를 하룻밤 묵고 가라며 집 안으로 초대해 음식을 대접했다. 식사를 마치기를 기다렸다가 그는 자기 가족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했다. 우리에게는 여인 암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암소의 의지에 겨우 굶지 않을 만큼 살아가고 있었죠. 그것 말고는 다른 생계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암소가 집 뒤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만 했고 새로운 기술들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버려진 밭에 약초를 심고 묘목들도 키웠습니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에게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훨씬 의미 있게 살게 되었습니다. 남자의 얘기를 듣고 제자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스승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구차하게 의존하는 것, 시도와 모험을 가로막는 것을 제거해야만 낡은 삶을 뒤엎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전하게 살아가려고 마음먹는 순간 삶은 우리를 절벽으로 밀어뜨린다. 파도가 후려친다면 그것은 새로운 삶을 살 때가 되었다는 메시지이다. 어떤 상실과 이름도 괜히 온 게 아니다. 시는 구불구불한 글씨로 똑바르게 메시지를 적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나는 지금 절벽으로 밀어뜨려야 할 어떤 암소를 가지고 있는가? 그 암소의 이름은 무엇인가? 내 삶이 의존하고 있는 안락하고 익숙한 것, 그래서 더 나아가지 못하게 나를 붙잡는 것은? 질문은 그 자체로 삶의 기술이 될 수 있다. 스스로 그 암소와 작별해야 한다. 삶이 더 넓어지고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영적 교사 페마 초토로는 말한다. 안전하고 확실한 것에만 투자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당신은 행성을 잘못 선택한 것이다. 누구도 우연히 오지 않는다. 모든 일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이유가 있어서 만난다고 나는 믿는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으며 누구도 우리의 삶에 우연히 나타나지 않는다. 누군가는 내 삶에 왔다가 금방 떠나고 누군가는 오래 곁에 머물지만 그들 모두 내 가슴에 크고 작은 자국을 남겨 나는 어느덧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대학 2학년 때의 초여름, 강의실을 향해 걸어가다가 국문과 후배와 마주쳤다. 어디 가느냐는 그의 질문에 학기말 시험을 치르러 간다고 대답하자
그는 특유의 묘한 입모양을 지으며 선배도 시험을 쳐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요. 하고 어이없다는 듯 말하는 것이었다. 그 말이 잠옷 충격적이었다. 같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사람은 시험 같은 현실적인 일에 맞지 않아 보이는 듯 했다. 그는 그 말을 던지고 가버렸지만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지? 하는 자괴감이 들었다. 그 길로 캠퍼스를 나와 도보 여행을 떠났다. 물론 시험을 보지 않아 낙제를 해서 2학년을 다시 다녀야 했다. 그 여름 떼약볕 아래 길가 과수원에 복숭아를 주워 먹으며 다닌 2달 동안의 도보 여행은 삶과 문학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발은 낡아 밑창이 너풀거렸지만 내가 걸어갈 길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곧바로 시쓰기에 전념해 그해 겨울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어 문단에 나왔다. 알듯 모를 듯한 후배의 한마디가 많은 것을 바꿔놓은 것이다. 졸업 후 중학교 임시교사가 된 나는 문학에 몰두해야 할 시간에 자음접변과 두음법칙을 가르치고 있는 현실이 괴로웠다. 랭보는 20살이 되기 전에 대표시를 썼는데 30살까지만 살기로 한 나는 시 한 줄 쓰지 못하고 있었다. 선배 교사와 저녁을 먹으며 고뇌를 말했더니 그는 석 달만 지나면 그런 고민이 사라질 것이라고 감자탕 속 통감자를 건져 먹으며 말했다. 내게는 그 말이 석 달 후에는 고민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는 무서운 의미로 들렸다. 그래서 다음날 사표를 내고 개나리꽃 만발한 운동장을 가로질러 나왔다. 한 달도 못 채웠기 때문에 월급은 사양했다. 더 늦기 전에 선배 교사가 내 삶의 방향을 튼 것이다. 그 후 생계비를 해결하느라 다시 몇 군데 직장을 전전한 끝에 나 자신이 사회 부적응자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조직 생활에 맞지 않기도 했지만 두통이 심해 매일 출근은 늦고 퇴근 시간까지 기다리는 건 힘들었다. 결국 몇 개월 만에 자발적인 추방자가 되어 무직자로 거리를 떠돌았다. 당시 서울 종로 이가에 종로서적이 있어서 수도승이 사원을 중심으로 떠돌듯 그곳을 기점으로 반경 100m 내외를 온종일 걸어 다녔다. 다리가 아프면 서점에 들어가 책을 읽고 마음에 드는 시를 외웠다. 그러던 어느 날 서점 화장실에서 한 남자가 아는 체를 했다. 시 동인 활동을 하던 시절 동인지를 출간한 출판사에서 나를 한번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화장실에서 그런 인사를 받으니 나 또한 그가 인상 깊었다. 그날 화장실 앞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불교 잡지를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고리타분한 내용 대신 명상과 영성을 이야기하는 잡지가 필요하다는 내 의견에 그는 동의했으며 그래서 함께 힘을 합해 새로운 개간지를 내기로 결정하는데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그중 50분은 나 혼자 흥분해서 주장을 폈다. 우리가 만든 잡지는 비록 발행 부수는 미미했으나 구도자들과 영성 추구자들 사이에서 금방 화제가 되었다. 학교 졸업 후 처음으로 이뤄낸 의미 있는 성취였다. 잡지의 내용을 기획하고 글을 쓰면서 나 자신도 인도의 다양한 영적 스승들을 알게 되고 내 삶이 인도라는 나라로 방향을 돌리게 된 시작점이 되었다. 잡지사를 그만둔 지 얼마 후 서울 변두리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한 사람과 마주쳤다. 잡지사 일을 할 때 잠깐 만난 적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버스 안에서 얘기를 나눴고 버스를 함께 내려서도 얘기를 이어갔으며 내가 어디를 가려고 했는지도 잊은 채
대화에 몰두하다가 우리 사회에 명상과 영적 추구에 대한 책이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에 의견이 일치했고 마침내 함께 출판사를 열기로 길 위에서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그리하여 얼마 후 그는 발행인이고 나는 편집장이 되어 정신세계사라는 출판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일은 내가 명상서적을 소개하는 평생에 걸친 작업에 뛰어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우연한 만남들이 아니었다면 내 삶이 어디로 흘러갔을지, 내가 한 인간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 있었을지, 아니면 여전히 사회 부적응자로 서점 주변을 떠돌았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소설가 보르헤스는 썼다. 우리 삶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이들은 각각 특별한 존재이다. 누구든 항상 그의 무언가를 남기고 또 우리의 무언가를 가져간다. 많은 것을 남긴 사람도 적은 것을 남긴 사람도 있지만 무엇도 남기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누구든 단순한 우연에 의해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이다. 어딘가에 나에게 정해진 섭리나 계획이 있고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사람들이 내 앞에 나타난다고 나는 믿는다. 지금의 내 삶에 그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온다.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서 우리 삶에 나타나고 때가 되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된다. 이것이 진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의 나는 내게 길을 가르쳐준 모든 만남과 부딪힘의 결과물이다. 누구도 내가 걷는 길을 무작위로 교체하지 않는다.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이다. 한 스승에게 4명의 제자가 있었다. 그는 제자들에게 자신과 타인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었다. 그래서 한 명씩 차례대로 여행을 보냈다. 먼 곳에 있는 배나무 한 그루를 보고 오는 여행이었다. 그런 다음 각자에게 무엇을 보았는지 말하게 했다. 첫 번째 제자는 겨울에 가서 그 나무를 보았다. 나무는 차가운 바람 속에 잎사귀도 없이 헐벗음 자체였다. 껍질 속 중심부까지 메말라 있었다. 제자는 돌아와서 스승에게 나무가 못나고 굽었고 아무 쓸모없다고 설명했다. 봄에 가서 나무를 보고 온 2번째 제자는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가 본 나무는 가지마다 새움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었다. 뿌리는 끊임없이 생명수를 길어올리고 마치 봄과 사랑에 빠진 무언의 몸짓처럼 움마다 봄 기운을 단단히 오므려쥐고 있었다. 제자는 앞날이 무척 기대되는 나무라고 주장했다. 3번째 제자는 초여름에 나무를 보러 갔다. 그를 맞이한 나무는 온통 흰 꽃으로 뒤덮여 있었다. 뿌리는 단단히 땅을 움켜쥐고 있고 수술과 암수를 보듬어주는 꽃들에서는 감미로운 향기가 났다. 그 만개한 세계에 이끌려 다른 존재들이 모여들었다. 제자는 여태껏 본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나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여행을 떠난 4번째 제자는 어떤 평가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가을에 가서 나무와 만난 그는 가지가 휘어질 만큼 매달린 황금빛 열매들을 목격했다. 그 열매들은 태양과 비바람에 자신을 내맡긴 믿음의 결과였다. 제자는 돌아와서 햇빛과 비를 당분으로 바꿔 풍요와 결실을 이뤄내는 나무의 연금술에 깊이 감동했다고 말했다. 스승은 4명의 제자를 불러 모두의 의견이 그 자체로는 틀리지 않지만 전적으로 옳지는 않다고 말했다. 각자가 본 것은
그 나무의 한 계절에만 해당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스승은 말했다. 나무에 대해서든 사람에 대해서든 한 계절의 모습으로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나무와 사람은 모든 계절을 겪은 후에야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힘든 계절만으로 인생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한 계절의 고통으로 나머지 계절들이 가져다 줄 기쁨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겨울만 겪어보고 포기하면 봄의 약속도, 여름의 아름다움도, 가을의 결실도 놓칠 것이다. 본문에 나오는 우화 가운데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며 다른 사람의 인생과 바꿀 기회를 달라고 큰 소리로 신에게 기도를 하자 신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겪은 불행한 일들을 보자기에 담아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서로의 내용물들을 살펴보고 각자 원하는 보자기를 선택하라고 했죠. 그러자 놀랍게도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보자기를 향해 달려갔고 그 남자 또한 다른 사람이 자신의 불행을 고를까봐 서둘러 뛰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어떤 큰 고통이 있는지도 잘 모르면서 나의 고통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면 이 우화를 기억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고통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새로운 고통보다는 익숙해져 있는 자신의 불행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